받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의 조성배고요. 뭐 사실은 좋은 강의가 되려면 이게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의 수준이라든가 기대하시는 바 이런 걸 좀 잘 파악해야지 되는데 그걸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지 조금 오다가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 오늘 제가 기대하기는 어쨌든 제가 이 분야에서 하다 보니 한 20여 년 정도 인공지능 가지고 뭘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건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일방적으로 뭘 얻어가시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이게 인터랙티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갖고 계셨던 뭐 의문점이라든가 뭐 좀 알고 싶었던 내용들 같은 걸 뒷부분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혹시 제가 웬만하면 아마 대답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요. 혹시라도 좀 미흡한 거는 저 스스로도 조금 연구 주제로 해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뭐 인공지능이 도대체 뭔지 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간략히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뭐 자기소개라고는 돼 있는데 하여튼 제가 주로 했던 일이라는 게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짬뽕을 해서 뭔가 실제 문제를 푸는 그런 시도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깊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또 좋게 생각하면 자기 거에 너무 고착되지 않고 뭔가 좀 문제를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면에서 좀 이렇게 구르다 보면 뭐 짬밥이라는 게 생기니까 얻는 노하우가 뭐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얘기를 해달라고 했던 거는 뇌과학하고 인공지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뇌과학 쪽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뭐 인지라든가 뭐 브레인 사이언스 쪽을 뭐 하여튼 뭐 정부에서 뭐 기획할 때도 가끔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뭐 그러던 게 있었는데 그게 너무 얘기가 좀 방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뇌과학하고 인공지능이 어떻게 연결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겁니다. 라고 주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뭐 뇌라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그 어려운 뭔가 하여튼 미지의 세계인데 이걸 좀 공부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근데 뇌를 그래서 연구한다라고 하면 크게는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뇌과학이라고 하는 데서 일단 뇌를 좀 잘 이해해 보려고 하는 분야. 뇌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원리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뇌하고 관련되는 어떤 질환이 많잖아요. 그래서 뇌를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지 뭐 알츠하이머가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뭐 그런 쪽 분야가 또 있고 마지막 분야가 그렇게 얻어진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뇌를 또는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어떤 걸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자. 그 뇌공학이라고 얘기되는 분야가 있고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뭐 인공지능은 그 중에 뇌를 만드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아무래도 그쪽에 좀 가까울 것 같고요. 여기까지 TP는 그냥 인터넷에서 있는 걸 가져온 거고요. 제가 사진에 뒤지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우리 그 뇌 연구 그 촉진법이라는 게 있었던 걸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20여 년 전, 거의 한 15년 정도 전에 그 뇌연구 촉진법이라는 게 생기고, 그래서 10년간의 연구를 하면서 그 중에 이제 기획도 하고 그 중에 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 파트에서 이제 기획을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뇌라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시각 정보를 처리한다라든가 청각 정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생성하는 쪽하고 관계되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추론하는 모듈이 있을 거다라고 그래서 한 15년 전에 이런 식의 구상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했었어요. 뭐 이미 이 연구는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뇌가 완성이 됐었어야 되는데 아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여튼 인공지능이라는 걸 조금 좀 소개를 드리면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인데요. 도대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전해 왔나? 뭐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 가트너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그 어떤 기술의 태동부터 성장기를 거쳐서 안정화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사이클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준 그런 방법인데, 뭐 이건 하이프 사이클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관심도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사실 요 근래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시작은 어쨌든 1956년부터 됐다고 해요. 뭐 지능이라는 거의 본질이 궁금한 거는 뭐 예전부터 그랬겠죠. 그래서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도 지능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소위 인공지능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뭔가 좀 본격적으로 한번 뭘 해보자라고 했던 게 1956년에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좀 부침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발전이 이게 꾸준히 됐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새로운 어떤 용어가 생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달려들어서 재밌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생각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뭔가 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그 과학사적으로 보면 환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뭔가 복잡한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거는 잘 분석해서 요소들을 만들면 어쨌든 전체도 금방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10년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뭐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사실은. 그래서 10년 동안 그 지능을 흉내내는 또는 지능을 갖는 어떤 시스템이나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는데 뭐 잘 안 됐어요.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나마 이게 명맥을 유지한 게 그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거가 굉장히 어떤 정점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 시스템은 뭐 솔직히 요즘은 사실 더 이상 인공지능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냥 기본 아이디어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는 전문가의 어떤 지식이나 어떤 지능적인 행위를 흉내내서 비슷하게 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 그 대표적인 게 의료 분야라든가 또는 법률 분야, 뭐 이런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의 전문가의 흉내를 내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제 그 프랙티컬하게 좋은 성능을 내서 이게 굉장히 한동안 명맥을 유지를 했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과연 지능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을 받고 그래서 조금 침체기에 있다가 그러다가 다시 또 인공지능에 대해서 막 매스컴에서 떠들면서 했던 게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그때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굉장히 크게 얘기가 됐어요. 뭐 뉴럴 네트워크도 이때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고 사실 나온 개념은 훨씬 전에 나왔는데 어쨌든 뭐 지능을 만드는 어떤 방법이 그 실제 브레인의 구조에서 모티베이션을 받아서 만든 어떤 구조라는 입장에서 뭔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서 한동안 또 관심을 끌다가 또 뭐 차일피일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다시 또 얘기가 많이 되고 있죠. 매스컴에서도 많이 떠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이게 부침을 이렇게 현장에서 본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한번 빡 떠서 진짜 뭔가 지능의 끝까지 한번 가보는 그런 게 될지 아니면 뭐 예전에도 업앤다운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또 다른 그냥 한 번에 업앤다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일반인들한테는 어떻게 인식되고 있나를 좀 알아보고 싶었는데 그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결국 영화인 것 같아요. 영화나 소설, 특히 최근에는 영화를 워낙 현실감 있게 만들기 때문에 뭐 영화에 나오는 게 거의 다 진짜 같잖아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인공지능이 이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주로 제가 본 영화들인데 이거 말고도 뭐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영화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렇게 아이로봇이라든가 채피라든가 뭐 히어로6라든가 뭐 이런 식의 로봇을 매개로 해서 그 로봇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과 같은 기능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랬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영화적인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재밌게 얘기를 풀어내는 뭐 그런 영화였고요. 근데 최근에 주로 또 관심 있는 영화는 꼭 로봇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면 이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뭐 헐이라고 여긴 뭐 눈에 보이는 로봇이나 지능 이런 게 안 나옵니다. 그냥 채팅 소프트웨어예요. 그냥 뭐 컴퓨터의 운영 체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얘가 하여튼 극도로 사람하고 비슷하게 어떤 행위를 해서 뭐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컴퓨터 채팅 프로그램하고 사랑에 빠진다든가 또 실현을 당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스토리가 있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트랜센더스라고 이건 또 좀 더 황당한 얘기예요. 사람의 육체는 없어지지만 정신이나 기억은 영원 불멸하게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니까. 네. 그래서 뭐 사람의 기억이나 뇌의 어떤 정보들을 하드웨어에 카피를 해서 그러면 뭐 그 사람은 신체는 죽어 없어지더라도 그게 영원히 남으니까 뭐 그런 유의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끌던 얘기가 이거 아이언맨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 중앙 컴퓨터
자비스라는 컴퓨터가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컴퓨터랑 대화를 통해서 인터랙션을 하면서 또 필요하면 또 정보를 검색해서 주기도 하고 또는 뭐 시각 기능을 확장시켜 준다든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황당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나마 인공지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뭐 그런 인공지능을 소개했던 것 같고, 이 정도만 돼도 굉장한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중에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연초에 사회적인 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아주 무서운 말씀들을 하셨어요. 뭐 인공지능이 단순히 영화 속에 등장하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고 뭔가 걱정을 해야지 되는 그런 새로운 주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이게 지금 다 알만한 분들이잖아요.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지만 뭐 빌 게이츠라든가 앨런 머스크라든가 뭐 스티븐 호킹, 그다음에 이분은 아마 잘 모르실 텐데 레이 커즈와일이라고, 뭐 이분이 미래학자라고는 돼 있는데 뭐 이분이 하여튼 뭐 그냥 공학자입니다. 이렇게 음향학 같은 거 하셔서 그 영창 피아노 그 기술을 넘기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하여튼 이분이 이렇게 지능이 계속 발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에서 사람의 지능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데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특이한 점, 그 싱귤레러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점이 도달할 거다라고 이제 뭔가 좀 경각심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얘기도 했고, 근데 그런 게 뭐 누군지 할 수 있는 얘기죠. 먼 미래에 언젠가는 그런 때가 올려면 올 수도 있겠지. 근데 이분은 굉장히 과감하게 그 시간을 굉장히 짧게 얘기를 했어요. 2035년. 뭐 2045년, 앞으로 20, 30년 후에 이런 점이 온다니까 이제는 뭔가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하여튼 인공지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얘기들도 있고, 이게 하여튼 사회적으로 어수선한데 도대체 그럼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와 있나?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보고 있는 가장 잘 그 고수준의 인공지능이라고 한 것들이 뭐가 있나를 좀 조사를 해보니까 대충 이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최근에 무인 자동차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운전을 한다는 게 뭐 재미는 있지만 굉장히 그래도 좀 뭔가 지능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위험 상황에서 적당히 피해 나간다라든가 뭐 하여튼 뭐 사고를 내지 않고 잘 운행해 나간다는 거. 근데 그런 운전을 사람 없이 기계가 소프트웨어가 대신해 준다니까 이거는 완성만 되면 굉장한 인공지능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뭐 이건 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실제 이런 무인 사람 없이 운전하려고 하는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기술의 어떤 운전의 메커니즘을 분석해서 했다라기보다는 이런 센서 기술입니다. 이 자동차에 장착된 여러 가지 센서, 뭐 시각 센서도 있지만 레이더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센서를 종합해서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고 신호를 잘 지키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이라는 입장에서의 무인 자동차는 운전 기술을 생각을 할 텐데 실제 구현되어 있는 인공지능은 뭐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리적으로 모델링된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서 많이 얘기됐던 게 시리, 애플 그 사에서 그 비서, 음성을 인식하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비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낸 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죠. 뭐 지금은 약간 좀 식상해 보이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내가 말을 해서 말을 알아듣고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서비스를 해준다는 게 굉장히 좋은 예였고 또 인공지능에 굉장히 첨단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재작년 벌써 꽤 오래 시간이 흘렀는데 뭐 IBM 왓슨이라는 시스템이 또 대단히 센세이셔널했죠. 뭐 기본 아이디어는 퀴즈쇼에 나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래서 사람 챔피언을 이기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뭐 사실 문제 푸는 게 뭐 대단한가? 뭐 예를 들면 뭐 컴퓨터가 워낙 빠르고 뭐 많은 양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사람보다 잘하는 거 당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만약 문제가 뭐 100만 문제든 1000만 문제든 1조 문제든 그 문제 풀상에 있는 문제 어느 거 하나가 나오는 거면 당연히 컴퓨터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퀴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카테고리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인 그러니까 상식에 준한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뭐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도대체 그 문제가 뭘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문제의 답은 뭔지를 알아내야 된다는 거. 근데 답을 아는 것뿐만이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뭐 한 10분 후에라든가 뭐 1시간 후에 답을 알아내면 아무 소용이 없죠. 퀴즈에서 점수를 따고 이기려면 뭐 어떤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되는데 그걸 개발했던 사람들은 3초,
3초 안에 답을 알아내야 된다. 그 다음엔 뭐 답을 내가 알았다고 무조건 부정 누르고 막 얘기를 하면 안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답이라는 게 어떤 그 문제에 대한 답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자신감이 충분히 있으면 얘기를 하는 거고 자신감이 별로 없으면 얘기를 안 하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좀 없더라도 내가 점수가 좀 뒤쳐져 있다든가 아니면 뭐 경쟁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면 좀 배팅을 걸어야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의 퀴즈를 하면서 경쟁을 하고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의 그런 결정, 의사 결정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첨단에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이 IBM 왓슨이 지금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거 어디다 팔면 좋을까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주식시장. 주식시장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처음 이 소프트웨어를 파는 데는 시티은행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 큰 회사나 데는 다 그 콜센터가 있죠. 콜센터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의 콜센터에 이렇게 전화를 걸면 미국 사람이 안 받아요. 대부분. 인도 사람들이 받는다고요. 인도의 어떤 뭄바이에 있는 어떤 콜센터 직원들 100명 그 사람들한테 연결시키고 그러는데 이제 뭐 그런 걸 자동화해서 사람을 배제하고 소프트웨어가 대신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쓰기도 하고 뭐 그러면 IBM이 그래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아주 큰 회사들 콜센터를 다 장악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 큰 꿈을 그리고 있는데 의사를 대체시키려고 뭐 또는 법률가를 대체시키려고 굳이 가서 의사한테 가서 물론 뭐 수술을 받는다든가 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처방을 받아서 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증상에 대해서 의논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은 사람 의사보다도 이런 소프트웨어가 훨씬 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AI를 연구하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연구들이 모여서 조만간 이제 그런 제품을 현실화시키려고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최근에 딥러닝. 사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AI가 막 크게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딥러닝입니다. 뭐 이름도 굉장히 아주 매혹적이지 않습니까? 뭔가를 딥하게 해본다고 하니까 뭐 딥하게 쑥 한번 넣어볼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기본 아이디어는 그냥 예를 들면 동영상 중에 고양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정하는 문제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만일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100만 건 중에 이 100만 건 중에 고양이 있는 걸 맞추는 거 뭐 이런 거는 사실 기존의 전산 기술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의도하는 건 이 세상에는 아무런 영상이라도 보여주면 그 안에 고양이가 있다 없다를 적어도 75%의 정확도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일반적인 여태까지 인공지능은 굉장히 특정한 어떤 문제에서 성공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범용으로 한다는 게 큰 아이디어가 됐고 그래서 구글이 하여튼 뭐 유튜브에 있는 그 1000만 개 되는 동영상을 소위 말하는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알아낼 수 있도록 했다. 근데 여기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 이제 뭐 스스로 자기가 찾아서 막 이런 우리가 사람이 쓰는 용어를 가지고 쓰니까 저러면 기계가 마치 터미네이터에 나왔던 소프트웨어처럼 지가 스스로 알아서 뭔가 하겠지.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여기서 스스로라는 건 많은 양의 영상 중에 어떤 걸 봐야지 이게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걸 지가 알아서 하겠다는 거고 그런 스스로는 그런 개념이고요. 학습해서 안다는 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값, 웨이트 값이라는 걸 자동으로 조정한다라는 것 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게 그러면 처음 나왔냐? 뭐 그렇진 않아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고 대신 기존에 있었던 신경망하고 좀 다른 방법은 이게 이걸 레이어라고 얘기하는데 층이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딥러닝이 뭐 하여튼 굉장히 세간에도 얘기가 많이 되지만 프로페셔널 분야에서도 아주 잘 팔리는 그래서 제가 아는 딥러닝 전문가라고 하는 소위 그분들은 다 비싼 몸값으로 뭐 구글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뭐 바이두라고 그 중국에 있는 회사 그런 데로 다 스카웃돼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거창한 거 말고도 뭐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모스팍이라는 조그만 회사에서 만든 소위 인공지능 제품인데 뭐 가정 내에 뭐 이런 식의 예쁜 큐브 같은 거 하나 정도 들여놓는 게 큰 문제 아니겠죠. 뭐 집안을 꾸미는 입장에서도 이쁘게만 만들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화분처럼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고 요 안에 센서들이 여러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집안의 온도라든가 습도라든가 그다음에 소음 정도라든가 이런 거를 계속 입력으로 받아서 나름대로는 그 집안의 어떤 분위기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적절하게 뭐 음악을 바꿔준다든가 온도를 바꿔준다든가 뭐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는 거. 뭐 이게 뭐가 대단할까 싶긴 하지만 그걸 자동으로 한다는 게 나름대로 인공지능에 좀 매력이 있는 부분이고 뭐 그게 뭐 안 쓰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인공지능의 좀 현 주소가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영화 속에서 얘기했던 인공지능이랑 지금 현실 속에서 보는 인공지능의 괴리가 나름대로 좀 있는 것 같지 않나요? 그게 왜 그런가를 좀 보고 싶은데요. 그러려면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말 그대로 보면 인공적으로 지능을 뭔가 하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말 그대로 보면 인간의 지능이라는 게 뭔지를 조금 잘 탐구를 해서 그걸 인공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뭐 그런 분야라고 보겠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사람처럼 뭐 생각한다든가 감정을 갖는다든가 또는 뭐 창의력을 갖는 그런 기계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쉽지 않고 아직 없잖아요, 주위에. 그래서 그런 식의 정의를 뭐 소위 이건 강한 인공지능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그 와중에 보면 그런 걸 추구하다가 도중에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기법이 비록 마지막 어떤 인간처럼 사고하는 그런 기술은 아니지만 적어도 어떤 특정한 문제를 푸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그런 것들도 꽤 많습니다. 그게 앞에 얘기했던 무인 자동차도 그런 얘기고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의 어떤 오류 탐지 같은 거 공장에서 공정 중에 잘못된 걸 이렇게 탐지하고 이러는 거 진단하고 이러는 것들도 뭐 카메라 한 대만 두면 그게 되는데 뭐 그런 문제도 어쨌든 사람처럼 모방해서 어떤 걸 하려고 하다가 보니 떨어졌던 기술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그래서 이런 기술을 쓰면 사람 대신에 뭐 편견 없이 대용량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처리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할 수도 있어서 이런 건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명명해서 하기도 합니다. 뭐 정의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왜 어려운가에 대한 게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그 전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 뭔가 인공적으로 지능이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진짜 지능이 있니? 라고 이렇게 판별을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텐데 사실은 애매합니다. 뭐 어떤 해부학적으로 명시적인 어떤 지능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100가지 중에 90개를 만족시키는 지능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뭐 지능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알렌 튜어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지능이 뭔지는 모르겠으니 사람이랑 인공적으로 지능이 있다라고 하는 시스템을 같은 방에 두고 칸막이를 이렇게 친 다음에 이쪽에 사람하고 이렇게 통신을 하도록 해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느 쪽이 사람이고 어느 쪽이 시스템인지 모르는 지경에 도달하는 어떤 시스템은 지능이 있다고 하자. 뭐 이런 겁니다. 뭐 이해가 되시나요? 뭐 굉장히 우스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이 지능이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를 했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잘 못했어요. 매년 이런 경진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작년에 매스컴에서 여름에 뭐 튜어링 60주년을 기려서 실제로 이걸 통과한 시스템이 나왔다. 뭐 그런 기사를 아마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이름하여 유진 구스마이라고 러시아 과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요거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 이 안에서 대화하는 사람이 사람인지 기계인지를 잘 모르게 그래서 통과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는 엄밀하게 통과한 건 아닙니다. 원래 튜어링 테스트에 없는 이상한 조건들을 좀 만들어서 뭐 3명의 젖지가 뭐 예를 들면 10분이나 30분 안에 그 중에 과반수가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이 헷갈리면 지능이 있다라고 하자. 이런 식의 좀 완화된 규칙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결과였고요. 하여튼 뭐 튜어링 시스템을 완벽하게 통과하는 건 진짜 적어도 보이는 거는 사람처럼 작동하는 인공지능이 완성되는 건데 아직은 좀 요원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런 지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면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걸 해야지 되는데 적어도 이런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컴퓨터가 이렇게 사람처럼 지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위 얘기해서 지식을 잘 표현해야지 되는 그러니까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을 효과적으로 저장해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전통적인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많이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 방식으로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람이 기억을 저장하는 것처럼 저장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장된 정보 중에 어떤 거 찾아내는 건 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지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꼭 갖고 있는 명시적인 어떤 지식이 아니래도 그 지식하고 지식 사이에 있는 행간에서 얻어지는 어떤 결론, 뭐 이런 걸로도 뭔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런 가능성 중에서 가장 좋은 가능성을 찾아가는 걸 뭐 계획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지식만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테니까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적응 학습 기능도 있어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는 지능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언어 처리. 아무리 지능이 많은 사람도 말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의사소통을 못하면 그 있는 지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언어 처리 기능, 적어도 이런 4가지 기능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하여튼 이게 왜 이렇게 어렵나를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있고 바로 옆에 또 사람이 있고 나도 있는데, 하여튼 나는 지능이 있잖아요. 내 친구들도 지능이 있고, 그래서 지능이라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그런 지능이 나왔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떻게를 찾으려고 했던 역사가 지난 50여 년, 60여 년간 부단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노력했던 그런 노력이라고 보겠습니다. 어떤 지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작동할까요? 쉽게는 논리학, 예전에 그 철학자들처럼 3단 논법을 쓴다든가, 이렇고 저러니까 저렇다라고 하는 걸 조리 있게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그런 것도 지능스럽게 보이는 어떤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논리학을 기반으로도 한번 이런 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확률적으로 100번을 해봤더니 그 중에 95번이 이렇다더라 그러면 그런 빈도를 가지고 뭔가 결정을 내리는 이런 것도 지능적인 것 같고, 또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는 거, 뉴럴 네트워크, 또 유전자 알고리즘, 멋있는 얘기잖아요. 지능이라는 게 결국 진화의 산물이니까 마치 그 진화하는 방식을 사용해서 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도 하고, 이게 점점점점 엄청나게 많은 기법들이 시도가 되고 만들어지고 했는데 아직도 이거면 되겠다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안 되니까 다 버리고 새로운 걸 추구해야지 하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게 이건 나름대로 아까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또 쓰임새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참고로 인공지능을 한번 좀 아주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봐야지라고 지금 시작을 하신다면, 일단은 서점에 가셔서 교과서의 두께에 아마 압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한 200페이지, 한 150페이지 되는 교과서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웬만하면 600~700페이지입니다. 이게 거의 백화점처럼 막 여러 가지 기법들이 소개가 돼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 그렇지만 그런 어프로치를 크게 방법론을 좀 나눠보면 그래도 2가지 부류로 좀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 이거는 지능이라는 게 이렇고 저렇고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분석해서 어떤 지식으로 만들고 그로부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 이게 전통적인 인공지능이 취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점은 법률 의사가 하는 지능적인 처방이라는 건 환자로부터 진단을 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렇게 처방을 하는 거야 라고만 파악이 되면 그걸 금방 빠른 시간 안에 그 사람만큼의 어떤 지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근데 문제는 사람이 지능하고 관계되는 일들이 예외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몇 가지 범주에 있는 거로만 되면 될 텐데 그거 아닌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처리가 안 되는 케이스가 많고, 그래서 생각한 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그 문제에 해당하는 사례 데이터는 충분히 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들로부터 자동으로 어떤 지식을 추출해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 최근에 얘기하는 빅데이터 처리라든가 데이터 마이닝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얘기되는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되는 범주가 다 이런 범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2가지 어프로치가 있다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인데 이 많은 기법들 중에 인공지능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어떤 획을 그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엔 크게 이렇게 3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3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걸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 그 다음에 내가 이런 행위를 취했을 때 나 혼자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건 별로 지능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외부 요건이라든가 또 상대방으로부터 뭔가의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취했을 때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고, 이런 식의 가능성들을 쫙 펼쳐나가서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경로를 찾아나가는 방법. 뭐 그럴듯하지 않나요? 사람이 하는 어떤 지능적인 행위라는 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문제를 풀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는 건데, 게임. 사실 일상생활도 이런 식으로 지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맞는데, 근데 일상생활이라는 건 너무 이렇게 애매한 부분도 많고, 그런데 게임은 적어도 게임의 규칙이라든가 게임의 어떤 형식,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능성의 스페이스를 만드는 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뭐 아이들이 요즘은 이거 계속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많이 놀던 그 게임인데, 얘가 하는 일은 뭐 이렇게 적한테 부딪히거나 뭐 이렇게 떨어져서 죽지 않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면서 도중에 뭐 먹이를 계속 먹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각 어떤 한 지점에서 얘가 슈퍼마리오가 취할 수 있는 행위의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렇게 점프를 할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뭐 직진을 할 수도 있고, 그때 어떻게 하는 게 과연 많은 점수를 넣고 끝까지 가는 데 도움이 될지, 그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런 이론을 search, 그러니까 탐색하는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법의 문제점은 뭘까요? 현실적으로 지능을 보이기 위해서 가지수로 따지기 시작하면 그 가지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일상생활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게임을 보더라도 바둑이라든가 오목은 그래도 뭐 만만한데, 예를 들면 바둑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많이 풀거든요. 근데 바둑 같은 걸 이런 식으로 내가 둘 수 있는 수랑 각 수에 대해서 상대방이 둘 수 있는 수, 또 그걸 쫙 늘어나가다가 내가 이기는 수까지 다 한 다음에 그걸 계산만 되면 내가 이기는 수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계산하는데 수억 년, 수억 년보다 수광년, 뭐 19by 19밖에 안 되는 그 게임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연구하는 사람들 대부분 어프로치는 어떻게 하면 이 가지수를 다 안 따져보고 그럴듯한 걸 통박을 쳐가지고 갈까. 그 통박을 이쪽 도메인에서는 휴리스틱이라고 얘기합니다. 휴리스틱을 따져가면서 정답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방법들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 지능적인 어떤 행위를 보이는 기술은 지능적으로 보이는 어떤 규칙들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한 건데, 규칙들을 쭉 만들어서 지금 어떤 조건에서 실행될 수 있는 규칙들을 찾고, 그 다음에 그 규칙들로부터 어떤 새로운 결과나 중간 결과들을 만들고, 그 중간 결과들을 또 조건으로 해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고 하는 식의, 나름대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원칙이나 규칙들을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이 그게 뭔가 행위로 만들어졌을 때 지능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아까 얘기했던 의사 같은 경우에도, 의사가 예를 들면 처음에 환자를 보면 뭐 안색을 본다든가 체온을 재고 기침을 하는지 물어보고, 기침하면 또 다음에 또 다른 걸 체크해보고 하는 식의 걸 계속 반복하면서 마지막에 이 사람은 감기야 라든가 뭐 몸살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뭐 지능적인 행위라는 게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프로덕션 시스템, 뭐 여기서 프로덕션은 사실은 룰입니다. 규칙. 그래서 규칙을 가지고 표현하는 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론 규칙을 표현하고 그걸로부터 이렇게 추론을 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실제 지식을 획득하는 그 방법. 굉장히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좀 핵심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는 뭐 우리 브레인 안에 들어와 있는, 브레인이 기본 구조가 이런 뉴런으로 되어 있다고 된 것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아직도 사실은 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뇌과학을 얘기할 때 뇌과학의 뭐 뇌의 이해, 뇌의 치료, 그다음에 뭐 창조라는 세 가지 분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아직 뭐 예를 들면 논문을 쓴다든가 이럴 때는 아직도 뭐 네이처에도 실리고 사이언스도 실리지만, 그게 사실은 뇌의 비밀을 완벽하게 푼 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아주 일부가 되는 실마리, 조그만 것만 푼 거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나마 그냥 누구든지 다 이해하고 동의하는 정도의 알아낸 게 이겁니다. 그냥 뉴런이
브레인이라는 게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뉴런은 일종의 세포니까 세포인데 이렇게 쭉 기다랗게 되어 있는 축색돌기라는 게 있고 축색돌기에서 외부하고 접촉이 되는 지점에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다른 뉴런의 그 수상돌기로부터 뭔가 신호를 받아서 계속 이쪽으로 쌓아나가다가 자기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면 거꾸로네요. 수상돌기로 받아서 축색돌기로 신호를 내보낸다. 그리고 이때 결국 어떤 뉴런의 특성 또는 브레인의 특성을 좌우하는 건 결국 시냅스다. 시냅스가 뭐 예를 들면 신호를 빨리 보내는 거하고 좀 덜 보내는 거하고 마치 이게 공학적으로 보면 저항처럼 그래서 그거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행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전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화시켰어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각 하나의 뉴런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입력에 적정한 웨이트를 줘서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넌 리니어하게 비선형적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신호를 이렇게 출력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다. 뭐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뉴런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뭐 공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직선의 방정식 하나예요. 뭔가를 입력받았을 때 그걸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강력하게 될 수 있는 건 그걸 하나로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또 뭐 좀 더 쉽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층을 나눠서 쓰면 그럼 미지의 어떤 입력에 대해서 웨이트만 잘 조정되어 있다면 마치 여기 시냅스처럼 웨이트만 여기 다 잘 정리되어 있다면 원하는 아웃풋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실제 수학적으로도 어떠한 의미의 펑션이라도 다 이런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구나라고 했는데 어려운 점은 이론적으로는 된다고 돼 있는데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 웨이트를 조정하는 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면 잘 못합니다. 그래서 뭐 쓰이기는 쓰였는데 뭐 이게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면 뭐 은행에서 신용평가할 때도 쓰고 그다음에 뭐 카드, 크레딧 카드 사기 사용 이런 것도 결정한다든가 이럴 때도 많이 쓰였는데 하여튼 그게 뭐 문제가 커지면 잘 못했는데 최근에 딥러닝이라는 걸 통해서 그게 좀 해결된 부분이 있고요. 딥러닝에 물론 기술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레이어가 하나, 둘, 세 개 돼 있던 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열하나, 열셋 뭐 다 늘릴 수 있게 딥하게 레이어를 해도 웨이트를 적절하게 튜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랬을 때 장점은 예를 들면 일반화해서 쓸 수 있겠어요. 이미지를 아까 뭐 1000만 장을 보여줬다는데 1000만 장을 보여주면 이런 층별로 나름대로 역할을 해서 맨 처음 층에서는 직선 성분들을 찾아낸다든가 두 번째 층에서는 그것들이 모인 어떤 본면을 찾아낸다든가 그래서 그가 학습이 되고 나면 나중에는 뭐 아까는 고양이만 했는데 사람 얼굴을 집어넣어도 사람 얼굴의 직선 성분 뭐 이런 걸 찾아내서 나중에 사람인지 맞춘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사람 시각 구조가 그렇게 한다 그래요. 레티나의 구조가 그렇게 레이어로 돼 있고 그런 시각 성분이 돼 있다라고 해서 어떤 뭐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뒷받침이 되면서 실제 문제를 하여튼 풀어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한번 뭐 인공지능 보통 이게 인공지능 한 학기 코스로 되는 걸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추려서 제가 한번 전달을 해보려고 했고요. 지금 말씀드릴 말씀은 뭐 그렇게 해서 어느 방법이 뭐 딥러닝이 문제를 다 풀어주면 뭐 걔 쓰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하여튼 문제예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통합형 지능 기술이라는 게 필요하다. 이건 또 뭐 어떻게 보면 상식에 속하는 굉장히 구태의연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어떤 우리가 지능적인 행위를 하는 시스템 또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문제를 풀고자 하는 전체 어떤 구조가 생길 거고 그 구조에 하나의 방법이 아니고 요소에 필요한 기술들이 한목적적으로 같이 붙여서 통합이 돼야지 되겠다. 이게 아주 뭐 구태연한 얘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거였고요. 그게 이미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쪽 분야에다 하던 얘기입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상향식 방법이나 하향식 방법을 통합해서 하자는 등 아니면 뭐 전통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을 그 심볼릭 AI라고 기호 중심 AI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뉴럴 네트워크 기반으로 데이터 드리븐한 어프로치를 뭐 연결주의 커넥셔니스트 어프로치라고 해서 그 두 개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해서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들도 있었고요. 또 전통적인 AI랑 또 리액티브하게 비헤이비어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AI 뭐 이런 걸 섞어서 한다든가 뭐 그런 하여튼 혼합해서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능에는 단순히 뭐 연산이라든가 기억이라든가 그거 이외에 뭐 사회성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연구가 돼야 되겠다. 뭐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이게 뭔데? 라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하던 두세 개 정도 주로 제가 하던 연구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을 뭐 이경일 대표님도 또 인공지능 문제를 많이 푸시고 그런데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세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주로 최근에 많이 했던 연구는 휴대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지능 기술 쪽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맨 처음 이런 연구를 시작했던 이유는 인공지능이 성공했던 역사를 쭉 보면 결국 도메인이 잘 한정돼야지만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도메인이 뭐가 있을까? 제가 그래서 뭐 그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컴퓨터 시스템에서 침입을 탐지하는 뭐 그런 문제도 보기도 했었고, 뭐 보안 문제에서 지문 인식하는 그런 문제도 보고 여러 가지 걸 봤는데 이 휴대폰이 굉장히 재밌는 거더라고요. 이게 제가 10여 년 전에 삼성에서 아직 스마트폰이라는 걸 널리 만들려고 하는 계획도 없고 뭐 그분들의 예측에 의하면 스마트폰은 아마 피처폰의 사용자의 15% 정도가 아마 얼리 어댑터라는 개념으로 전환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때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뭐 그게 진짜 그렇더라도 굉장히 재밌는 도구였던 게 스마트폰이 처음에는 통화를 하는 기계로 만들어졌지만 그거 뭐 통화만 하시는 분 거의 없으시잖아요. 그게 뭐 카메라 기능도 하고 노트북 기능도 하고 뭐 MP3 역할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다 모여서 하나의 장비로 들어가 있는 다기능을 갖고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다기능인데 이게 마치 옛날 벽돌폰처럼 막 커다랗고 이러면 들고 다니기도 거추장스럽고 뭐 물론 폼은 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이는 안 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하여튼 뭐 전자기술의 발전에 힘입어서 굉장히 고성능의 CPU가 불과 그 2년, 3년 전에 서버에 들어가던 아니면 큰 PC에 들어가던 그런 CPU가 지금 여러분들 주머니에 다 두 개씩, 하나도 아니고 막 두 개씩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성능도 고성능이고 그 다음에 사이즈도 점점 작아지고 사실은 지금보다 훨씬 작게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작으면 화면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목적에 좀 키우는 부분도 있는데 뭐 작고 고성능이고 여러 기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통화가 아니고 그냥 문화가 된 것 같아요. 누구든지 다 몸에 지니고 다니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 휴대폰이라는 걸 중심으로 사람의 행동, 생활, 라이프가 아예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휴대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잘 분석해서 그 안에 인공지능을 매개체로 해서 얘가 사용자가 어떤 감정이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어디에 가 있고 라는 걸 알아낸다면 거기에 적합하게 서비스를 해주면 훨씬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시리즈로 저희가 그런 식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시스템도 만들고 인공지능을 집어넣어서 한번 구현했는데요. 좀 장난감 같이 볼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시도했던 게 만화 다이어리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일기 쓰시나요? 요즘에 일기 그러니까 잘 안 쓰네.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도 일기 쓰고 근데 가만 보면 일기 쓰는 게 물론 글쓰기도 늘고 하지만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내가 뭔가 뭐 했는지라든가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는 뭐 누군가를 위해서도 뭔가 남기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행태인데 그거를 한번 자동으로 해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휴대폰은 누구나 들고 다니니까 휴대폰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통화 기록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거, 사진 찍은 거, 그 다음에 MP3 들은 거, 그 다음에 디바이스의 상태 또는 인터넷 접속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인터넷 접속했던 어떤 여러 가지 기록들 또 GPS 활용하면 어디에 있었는지 뭐 이런 기록들이 옛날 같으면 메모리가 비싸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남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뭐 저장할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엔 여러분들 휴대폰 안에 엄청나게 큰 메모리가 붙어 있기도 하고 그게 또 서버로 또는 클라우드로 접속하면 다 저장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무식해 보이긴 하지만 일거수일투족을 다 저장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저장된 정보들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해석해서 너 하루 종일 뭐해? 오늘 하루 중에 네 일기는 이거야 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말로 하면 일단 재미가 없기도 하고 말이 사실 어렵습니다. 말이 매끄럽게 스토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보다 조금 쉽게 앱스트랙션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한 게 만화였어요. 뭐 만화는 우리가 4단 만화든 10단 만화든 웹툰도 요즘 많은데 그 사이사이가 좀 비어도 그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스스로 이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이렇게 휴대폰에서 얻어진 로그 정보들을 자동으로 분석해서 하루 중에 근데 여러 가지 액티비티가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게 일기에 쓸만한 재미있는 또는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자동으로 판정을 해야겠죠. 그런 거를 자동으로 판정하는 그 확률 기반한 인공지능 기술을 써서 그걸 만들었고요. 심리학에서 기억할 만한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를 랜드마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랜드마크를 자동으로 찾아서 하루에 10개 내지 12개 정도 랜드마크를 찾고 그걸 중심으로 이제 스토리를 꾸며주는 거. 그래서 스토리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서 만화를 보여주기.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근데 잘못하면 장난감이 되기가 쉬워요. 지금 말했던 아이디어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루 정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데이터 수집해서 만들어 보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용으로 쓰는 게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연세대학교 학부생들, 아르바이트생을 동원을 해서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데이터를 진짜로 수집하고 그거를 저희가 만든 AI 시스템, 인공지능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거의 예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을 들고 다니다가 이제 집에 배터리를 리차지하려고 하면 자동으로 그 정보를 분석을 해서 이런 식의 만화를 하루 일과 이렇게 요약을 해주도록. 그래서 이거를 서비스를 사실은 저희가 그 당시에 하려고 모 SNS 회사에 좀 연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앱을 이렇게 딱 틀면 애니메이커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식의 화면이 뜨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2006년 데이터인데요. 이렇게 뭔가 기록이 남은 게 발자 모양이 되게. 그래서 그날 내가 뭐 했지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이 당시가 이게 서울시 버스 전용 차선제가 처음 생겼던 때인데요. 그런 일이 있었고 식사하고 빵집에 가서 좀 먹고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게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해서 만들어준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걸 비즈니스 모델로 하기 위해서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걸 막 도토리화해서 이렇게 팔려고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뭐 있을까 보면 또 여러분들 그 휴대폰 안에 주소록 정보가 잔뜩 있잖아요. 수백 명, 수천 명씩 있으실 텐데 근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내가 주로 친한 사람이고 지금 어떤 사람하고는 그렇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냥 가나다 순도 쭉 정렬이 돼 있으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때는 대부분은 바쁘시니까 그럴 새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막 바쁜 회의하다가 잠깐 좀 한가하게 되는데 요때 누구랑 통화 좀 했으면 좋겠다. 딱히 머리에 떠오르진 않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이 사람하고 한번 통화해봐 라고 추천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통화 상대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을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분석을 해서 그 시점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주기. 그런 걸 저희가 진짜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앱을 딱 키면 그 현재 상황에 가장 맞는 통화 상대를 이렇게 추천을 해주도록. 근데 이제 한 명을 추천했더니 한 4분의 1분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근데 화면이 크니까 하나만 할 필요 없다 싶어서 한 10명까지 늘렸더니 추천 상대를 10명을 했더니 그 10명 중에는 내가 지금 통화하고 싶었던 사람이네 라고 했더니 한 80% 정도. 그 다음에 틀린 경우도 사실은 처음 과거에 통화 기록이 없었던 사람이었다고 하고 그래서 꽤 유용한 시스템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애플 시리도 그러고 인공적으로 디지털 비서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핫토픽입니다.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래서 저희도 그런 연구를 꽤 오래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처음에 시작했던 건 인터넷 그 홈페이지 그 웹사이트 같은 데서 뭔가 찾아보려면 정보를 메뉴를 스스로 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말고 여기 이렇게 온라인 상점에 있는 점원처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나한테 맞는 어떤 정보를 추천해 준다든가 하는 식의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게 기냥하기 좀 어려우니까 도메인을 조금 한정을 해서 여행 일정을 내가 좀 계획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하기도 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장난감처럼 구성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에 아까 튜어링 테스트 말씀할 때 필요한 기능들이 다 필요한 기본적으로 대화 기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센서 정보를 분석해서 상황이 어떤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대답도 해야 되지만 필요하면 어떤 서비스나 행위를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에서 저희가 이런 걸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아무거나 다 하면 잘 안 되고요. 집안 관리랑 일정 관리를 하는 문제에 적용해서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음성 인식을 100%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문자 여기 창에다가 입력을 이렇게 쭉 하게 하고 자동으로 EL에서 대화를 하는 거. 그래서 지방 관리 같은 거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의 감정 상태라든가 컨디션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캐치를 해서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도록. 뭐 최근에 IoT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뭐 말이라는 게 굉장히 애매해서 도대체 에어컨 좀 꺼줄래 그러면 그게 몇 번 방인지 지금 안방을 끄라는 건지 저쪽 방을 끄라는 건지 명시적으로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걸 인공지능 시스템이 자동으로 알아낸다든가. 그 다음에 일정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오늘 일정이 뭐가 있지 하면 뭐 일정을 얘기해 준다든가 오늘 일정 알려줘. 뭐 4개의 일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학생들하고 장난감처럼 이렇게 작은 도메인에서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비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뭐 100% 이게 다 맞추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문장을 꼭 이렇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하다 보면 얘가 이해 못하는 말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멈춰있네. 얘가 뭐 할 말이 없나? 날씨가 참 좋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날씨 좋을 때는 이런 거 좀 해보라고 추천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 하시는 거를 하고요. 그런 걸 그다음에 이게 뭐 소프트웨어로만 하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실제 로봇, 휴머노이드라고 하는 로봇에도 그걸 넣어서 했고요. 이게 나오라는 조그만 그 로봇입니다. 이게 어린아이, 뭐 어린아이보다 작은데 프랑스의 회사에서 만든 건데 저희 같은 이 로봇을 기반으로 사람이 도대체 의도를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하고 의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를 그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한 5년 정도 했었는데 나름대로 이런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이 실제 제대로 잘 돈다라는 걸 보이려고 뭐 이런 식의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오피스 상에 마치 그 도우미처럼 집사가 하나 있어서 주인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이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 로봇이 그 대화를 이해해서 그거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뭐 어쩌면 이제까지의 로봇은 명시적으로 너 저 쓰레기를 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줘 라고 하면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좀 불편하죠. 사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쓰레기 좀 버려줄래? 청소 좀 해줘. 그러면 얘가 어떤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지도 스스로 알았는데 모르면 물어본다든가 뭐 그런 식의 의사소통이 의도를 대응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저희가 나름대로 이론적인 모형을 만들고 뭐 했습니다. 이게 지금 로봇이 안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 뭐 버린다라고 하는 행위가 돌아오고 뭐하고 하는 식의 조그만 또 다른 행위로 나눠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위를 결정하고 하는 식의 프로세스를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벌써 1시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이라는 게 하여튼 뭐 맨 처음에 하여튼 뭐 영화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대충 어디까지 와 있나 감이 오시나요? 그게 하여튼 과학사적으로 보면 이게 환원주의라는 거에 좀 틀에 얽매여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환원주의라는 게 어떤 그런 시스템 전체는 그 부분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 부분들을 만들어서 다시 조합을 하면 원래대로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이 과학이 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데 맨 처음에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사람들이 그런 어프로치를 했어요. 지능이라는 게 이런 컴포넌트들로 이루어졌으니까 각각을 잘 분석을 하고 만들면 전체가 또 뭉쳤을 때 전체가 된다. 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이미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괴델의 그 불완전성 정리라는 게 이미 수학적으로 되는 건데 이 시스템은 그렇게 될 수가 없게 지금 어프로치는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앨런 머스크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 우려하셨던 거는 적어도 지금 있는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 그런 걸 깨기 위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뭐 이머전트 컴퓨팅이라든가 인공생명이라든가 이런 식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해보려는 시도도 있고 이제까지 나왔던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내부는 모르겠으나 그 겉으로 보이는 행동이 지능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소위 얘기하는 비헤비어리즘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 정도를 아시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거 장난감이니까 지금 막 떠드는 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처럼 그러다가 그냥 없어지겠네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약한 인공지능을 말씀드렸는데 비록 진짜 사고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것까지는 좀 당분간은 요원할지 몰라도 적어도 그 와중에서 만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산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다. 그래서
뭐 IDC라는 기관에서 예측한 바에 의하면 2015년에 인공지능 시장이 뭐 1270억 달러, 2017년에는 1650억 달러, 굉장히 큰, 잘 감이 없으시죠? 근데 엄청나게 큰 규모라고 그러고, 또 맥킨지에서도 그런 걸 분석해서 2025년까지는 뭐 지식 노동의 자동화 같은 게 인공지능을 통해서 구현이 되면서 파급 효과가 연 뭐 5조 2천억에서 6조 7천억. 저 숫자가 정확히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뭔가의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저렇게 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런 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실은 최근에 매스컴만 떠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 쪽에서 그런 연구가 많이 있고요. 첫 번째 예는 그 스탠포드 대학에서 사실 스탠포드가 중심이 된 게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디렉터 중에 한 사람이 스탠포드 졸업생인데 그분이 에릭 호비츠라는 분이 돈을 좀 기부를 해서 그분이 원래 AI의 전문가고 그분이 뭐 세계 AI 학회 회장도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하여튼 뭐 기부를 하셔서 뭐 인공지능이라는 게 단순히 5년, 10년 연구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든가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00년 동안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연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앨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뭐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그 연구소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연구를 2년 전에 만들어져서 굉장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최근에 신문을 보니까 10년 동안 향후 100빌리언 옌, 그러니까 이게 10빌리언 원인데, 그죠? 100억, 얼마 안 큰 것처럼 보이네요. 이제 하여튼 큰 돈을 들여서 인공지능을 연구해서 주로 이분들은 뭐 원천적인 기술, 사실 일본은 잘 못하시는 것 같고 주로 메디칼 분야라든가 공장 자동화 그런 쪽에 그 효과를 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올 초부터 인공지능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기술 요소라고 보고 그 기술 영향 평가도 하고 있고 그런 기술이 도대체 사회적으로 어떤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딥러닝을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인공지능이 뭐 하루 이틀 공부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장기적으로 조금 당장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꾸준한 연구나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 어차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학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사회적인 고찰이 반드시 필요한 게 이게 결국 일자리를 뺏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라든가 또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을 다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신에 도전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제가 하여튼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생각을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뭐 어쨌든 자율적으로 뭘 판단한다든가 적절한 행동을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낸다든가 또 환경에 적응을 한다든가 하는 식의 기능들이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잘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뭐 인공지능이 이게 인공지능이야, 이 로봇이 인공지능이야 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이게 인공지능인지 뭔지 느끼지 못하지만 도처에 이미 인공지능이 다 깔려있는 문을 열어도 인공지능, 집에 가도 인공지능, 지하철을 타도 인공지능 뭐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통합형 지능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시거나 혹은 해외에서 연구한 사례 네. 뭐 오늘 제가 소개했던 그 스토리를 보시면 저게 너무나도 당연한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심볼릭 AI랑 커넥셔니스트를 이렇게 혼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라든가 아까 뭐 상향식, 하향식 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은 따문따문 있었고요. 그리고 아예 그런 연구들을 모아서 국제적인 학회를 하는 것도 여러 학회가 있고 뭐 대표적인 게 그 하이브리드 AI 시스템이라는 학회가 스페인 사람들이 중심으로 주로 하는 게 있기도 하고 뭐 학회도 있고 저도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저런 방법을 이렇게 근데 뭐 하이브리드가 그냥 멋있어 보이니까 하는 거라기보다는 실제 문제를 푸는데 그게 잘 풀기 때문에 아까 잠깐 그 IBM 왓슨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는데 IBM 왓슨이라는 게 굉장히 겉으로 보기 대단한 시스템이거든요. 진짜 사람처럼 퀴즈 챔피언들이랑 퀴즈를 풀었는데 사람을 이기는 정도의 그 퀴즈를 풀더라 라고 하면 대단한 인공지능인데 그 뚜껑을 이렇게 열어보면 실제로는 그 사람이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문제를 이해한다든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리한다든가 또
이게 어떤 문제인지 판단을 해서 그 답을 부절을 누를지 말지 하는 식의 로직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그런 각각의 파트 전체를 구성하고 각각의 파트에 최적인 어떤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인공지능 기술 중에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다 넣어서 어떻게 보면 마치 그 우리가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SI 하듯이 뭐 단순 SI는 아닌데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고요. 좀 더 원천적으로는 아예 하이브리드 지금 보면 하여튼 복잡한 시스템, 인공지능처럼 보이는 복잡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IBM 왓슨처럼 그렇게 시스템 SI 하듯이 만드는 AI도 있을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아까 환원주의하고도 관계가 되는데요. 지능 시스템을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은 못 만들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게 어쨌든 각각 시각 기능도 만들고 청각 기능도 만들고 뭐 판단하는 기능도 만들고 뇌도 그렇게 모듈형으로 돼 있다니까 모듈을 다 깍깍 만들고 나면 결국 그게 마치 퍼즐 풀듯이 아구가 딱 맞아서 어느 순간 딱 맞는 순간에 불이 딱 들어오면서 의식이라는 게 딱 생기지 않을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컨시어스니스라고 의식이라는 분야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없는 한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지능 같은 게 안 만들어지겠지만 그렇지만 하여튼 문제를 푸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하이브리드 방법을 쓴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오늘 소개했던 세 가지 방법이 사실은 다 하이브리드 방법입니다. 그 안에 어떤 한 방법이 쓰이질 않고 복합적으로 쓰여서 문제를 풀었다.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관련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좀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심리 원래 사람의 관심이 있고 사람의 지능이라든가 이런 걸 하던 게 심리학 분야가 가장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게 주로 지각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거 하시던 분야는 거의 인공지능 공학적으로 하시는 분이랑 같습니다. 근데 대상이 이쪽은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걸 그냥 모방해서 그 인스파이레이션 그 영감을 얻는 정도에 쓰는 데 비해서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대상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런 식의 어프로치를 쓰는 게 좀 다르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다 지금 상호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공학하는 사람 입장에서 당연히 심리학의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되고요. 뭐 인식을 한다든가 뭔가 기억을 한다든가 하는 메커니즘들이 이미 심리학에서 밝혀졌던 여러 가지 가설이나 이론들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거꾸로 그러면 우리는 도움만 받냐? 그게 아니고 심리학 입장에서도 역사적으로 보면 심리학이라든가 또 인지과학의 어려운 점은 사람을 대상으로 뭔가를 한다는 건데 그게 딱 부러지게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너무 이렇게 편협된 정보를 드리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지각 심리학을 연구한다라고 해서 사람은 예를 들면 글자를 인식할 때 이거 이해할 때 낮자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지 아니면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는지 뭐 그런 메커니즘에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걸 자기는 예를 들면 가설이 사람은 단어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를 파악해 라는 걸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서브젝트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돼 있는 컨트롤된 환경사에서 실험을 하는데 그때 컴퓨터를 써서 뭐 낮자만 싹 보여주고 없어지고 뭐 단어만 보여주고 없어지고 이런 걸 반복 실험을 했을 때 어느 걸 더 오류를 하는지라든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통계 분석을 하면 내가 세웠던 가설이 맞아. 그죠? 뭐 맞는지 모른다고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가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가설을 만든다는 걸 실험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컴퓨터라든가 인공지능에서 구현된 어떤 시스템을 대상으로 그런 식의 실험을 해서 그래서 뭐 계산화된 지능이라든가 하는 식의 이름을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네.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요, 연구하시는 분들은 언어를 이해할 때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실까요? 언어라고 하시면 일반 자연 언어를 말씀하시나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이요? 인공지능 중에 보면요, 여러 분야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뭐 언어하고 관계되는 연구에 특화돼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걸 그냥 이쪽 우리 도메인에서는 자연 언어 처리라고,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사실은 언어학 분야에서도 그 링귀스틱스라는 분야에 여러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그걸 계산적인 방법을 써서 푸는 컴퓨테이셔널 링귀스틱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냐라고 딱 말씀하시면 대답이 조금 어렵고 하여튼 그런 식의 아까 또 연작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언어학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계산 기법이나 인공지능 기법을 쓰기도 하고, 또 당연히 우리가 아까 잠깐 뭐 대화하는 시스템 같은 것도 대화가 아니고 사실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스템인데, 그걸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언어학에서 왔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많이 써서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대답이 됐나요, 근데? 내일 아, 알겠습니다.